안녕하세요. 이익상 작가의 단편소설 어린이의 예어 낭독해 드릴게요. 여기서 예어는 잠꼬대 혹은 잠꼬대 같은 헛소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상 작가의 단편소설 어린이의 예어,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광필은 찜질하는 7월 더운 날 석양에 자기의 방 동편 툇마루에서 상의를 벗고 부채질을 하며 종일토록 흘린 땀을 들이고 있었다. 이웃집 기와 지붕은 쇠를 녹일 듯한 광선을 비스듬히 받아서 반짝거리며 따가운 숨을 한없이 토한다. 뒤뜰 좁은 그늘이 덮인 사이로 숨어 들어오는 바람에 검붉은 얼굴을 쪼이며 괴로운 가슴에도 흠씬 받아서 겨우 정신을 진정하였다. 광필은 3년 전에 진달래꽃이 피고 개나리꽃이 누럴 때에 경희의 눈을 뜨고 남대문역에 내렸었다. 자기의 시골에서는 매우 똑똑하다는 평을 듣던 그도 경성에 올라온 뒤로 업숭이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았었다. 입학 시기가 조금 늦었을 때였지만은 어느 명사의 소개로 좌청우촉하다시피 하여 어느 중학교에 입학하였었다. 입학 그것만이 그의 장래 모든 것을 결정한 것처럼 어린 가슴을 뛰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3년 전의 단꿈처럼 생각하는 광필은 오늘까지의 모든 것으로 장래를 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면 무엇을 하노? 대대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모처럼 오늘까지 해오던 것을 그만두는 것은 장래를 위해서 일신상 큰 결점처럼 생각하였다. 그리고 자기를 서울까지 보내놓고 그리고 장래 모든 것을 스스로 담당할 것을 약속하여 놓고도 모르는 체하는 사촌 원망을 하는 생각도 날마다 깊어갔었다. 중도자폐라는 말이 항상 염두를 떠나지 않아서 하숙 주인에게 여러 달 식채로 졸리면서도 귀향의 보쯤을 싸지 않게 된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 안색을 보아가며 날마다 고향 소식을 기다리며 불안의 날을 보내게 되는 터였다. 오늘에도 자기 시골에서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려고 수삼초로 바삐 돌아다니다가 고향의 반가운 소식도 듣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었다. 자기 고향에는 아편 중독자가 날마다 부으러 간다는 둥, 전황이 심해서 모두 쩔쩔맨다는 둥, 그 중에도 자기가 존경하던 두셋의 벗이 화류계에 침염되었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현재 유일의 믿음을 두고 매일 고대하던 학비 보내줄 사촌이 가산진물까지 전부 차압을 당했다는 것이 어린 광필의 가슴을 몹시 아프게 하였다. 방탕자가 되었다는 벗도 벗이려니와 파산에 이를 지경이란 사촌의 소식을 들을 때에 만사휴일하고 실망치 않을 수가 없었다. 실망과 우수와 불안이 가득한 머리를 무거운 듯이 수그리고 자기 하숙으로 돌아올 때에 그는 몇 번이나 담 밑 그늘을 찾아 들어가 혼미한 머리에 새 기운을 들였다. 하숙에 돌아온 뒤에도 더욱 불안의 엷은 놀이 그의 안전에, 즉 눈앞에 가득히 떠 있을 뿐이었다. 광필의 방은 대청마루를 가운데로 두고 내실과 통하였다. 그래서 아무리 성서라도 대청바람이 통하는 문은 닫아두는 때가 많았다. 땀을 들이려든지 또는 달리 파탈할 때는 더구나 말할 것도 없이 엄폐하여 두던 터였다. 광필은 방문이나 훨씬 열어두고 지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기가 시골에서 지냈던 일이 절로 생각난다. 그 맑게 흐르는 시냇물이며 푸른 잎사귀가 가지에 가득한 정자나무 그늘이며 물은 오가가는 앞산 수풀이며 그 밖에 서울 시내에서 볼 수 없는 자연이 안전에 즉 눈앞에 전개되어 왔었다. 서울의 부호나 귀족의 화려한 저택과 별장 같은 데에 있어 보지 못하고 다만
학생 하숙집으로 전전한 광필은 서울 가옥은 사람을 찜질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도 하였다. 광필이 저고리를 입고 자기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대청문 열리는 소리가 나며 주인 소사가 들어왔다. 덥겠소. 이 문 좀 열어둡시다. 또 그러고 앉으며 말한다. 광필은 그렇게 덥지도 않은데요. 사양하는 것처럼 말하였지만은 기실은 찬성하며 감사히 여기는 빛을 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올 김소사의 말을 기다리는 순간에 또 식가, 즉 밥값 재촉? 또 뭐라고 대답을 하나? 하는 걱정스러운 것이 더위에 부대낀 그 산란한 머리에 얼음덩이를 대는 것처럼 선뜻 놀라게 하였다. 광필은 다시 김소사의 안색을 살폈다. 김소사는 이전에 없던 웃음빛을 띠었다. 그런 얼굴빛이 있었다 하면 그것은 밥값을 먼저 받을 때나 다른 사람에게 선사 물품을 받을 때였다. 광필은 이 늙은이가 무슨 말을 하려나 생각하며 아마 시가 재촉은 아닌 것이로군 직각하였다. 김소사는 언제든지 자주 들을 수 없는 순한 음성으로 말한다. 저 여보시오, 박학도 이 방을 좀 비워주시오. 김소사의 집에 기숙하는 여러 손님들을 머리 깎은 어른이면 김소사는 다 나리라는 존칭을 붙여서 부르지만은 광필에게는 아직 장가 전이요 학생이란 의미에서 학도를 붙여서 불렀었다. 광필은 분노의 감정을 숨길 수 없이 얼굴을 붉혔다. 밥값을 안 냈다고 방에서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부끄러운 것도 같았고 슬픈 듯도 하였다. 그럼 나가란 말이요? 단연 주객으로 있다가 두어 달 밥값을 받지 못했다고 그 손을 쫓아내려고 하는구려. 너무 지독한걸? 이라는 말이 곧 김소사 말이 떨어지기 전에 나오려고 했지만 그것을 억제하고 다음 말이 나올 때까지 광필은 머리를 수그리고 들었었다. 김소사는 웃음을 지으며 어린아이를 달래는 어조로 저 다른 게 아니라요. 이 방이 한 칸 반이나 되고 혼자 있기는 너무 넓지 않아요. 광필은 속으로 밥값 못 낸 것이 미안하지 방 넓은 것은 걱정이 아니야. 내게는 넓을수록 좋은데 하고 생각하면서도 또 묵묵히 머리를 수그리고 눈만 깜빡하였다. 김소사는 광필의 얼굴빛을 살피면서 주름 잡힌 얼굴에 아양을 띄우며 광필의 묵묵한 것에 끌리는 것처럼 비차 여러 해 동안 지내서 허물이 없으니 말이요. 내일 시골에서 손님 두 분이 오는데요. 둘이 함께 있어야 한답니다. 근데 둘이 있을 방은 이 방밖에 없어요. 광필은 벌써 김소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짐작하므로 이 여우 같은 늙은이가 나를 기어이 구박을 주려는구나. 밥값도 안 내고 방만 좋은 것을 차지하려는 것도 너무 모렴치하다 생각을 하고 곧 좋을 대로 하시죠. 허락하였다. 광필의 허락에 김소사는 겨우 미안한 듯이 조금 몸을 앞으로 창 가까이 옮기며 그럼 저 건넌 방에 좀 있어주. 참으로 안 되었소마는 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켜준다. 광필은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 자기가 있을 방을 바라보기만 하고도 벌써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라오는 듯하였다. 저런 굴속 같은 방으로 쫓겨나가는구나. 그러나 할 수 있나? 자기가 벌써 저주스러운 물건이 되어서 이 되는 대로 해야지 하는 여러 느낌에 자기가 있던 자리가 바늘 방석인 듯 생각되었다. 그래 곧 몸을 일으켜서 가지요 하며 책상 위에 흩어놓은 서책을 집어 모으며 모은 행구를 주섬주섬 정돈하였다. 김소사는 미안한 듯이 내일 옮기세요. 오늘 저녁까지는 여기서 주무시고요. 하면서 대청으로 나갔다.
뭐 그렇게 할 것이 뭐 있나요? 한번 작정한 것은 곧 해야 시원하지요. 있을 사람이 온 뒤에 옮기면 그 사람한테도 미안하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들어올 사람 앞에서 보찜을 싸는 것은 더욱 창피하니까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은 광필은 입을 다물고 말았다. 얼마 안 되는 서생의 행장이지만은 앞마당으로 10여 차나 진땀을 흘리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몸은 몹시 피로를 느꼈다. 그날 저녁부터 잠자게 된 그 건넌방은 행랑에 붙은 방이었다. 북향 전벽이라 바람 한 점 통할 곳이 없고 방문이라고는 해도 기어들고 기어나게 되었다. 서울 집에서는 희귀하게 여길 만큼이나 지은 그런 집이었다. 또한 그 방문 앞에 바로 배수구가 있었다. 쌀 썩은 물, 생선 썩은 물, 채 썩은 물, 더러운 것이란 더러운 것은 반드시 그 창 앞에 고였다가 다시 썩은 물이 위에서 내려와야 비로소 흘러가게 되었다. 그래서 악취란 악취는 여지없이 방으로 들어와서 코를 찌른다. 그리고 북편으로 비스듬하게 쓰러져 가는 집이었다. 북편 벽에 몸을 비끼면 마치 안락 의자에 앉은 것처럼 편안하였다. 그러나 이 집이 만일 즉각에 쓰러진다고 하면 이 방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쥐덫에 쥐 치듯 할 사람은 수개월 동안 식가를 못 내고 쫓겨온 이 광필이로군 하고 생각을 할 때 광필은 슬픈 가운데도 헛웃음을 아니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원통한 일인걸. 나는 내 것 천금처럼 자중하는 몸을 그리고 희망을 가득히 품은 몸을 그대로 없애다니. 비스듬하게 기울어가는 벽과 천장을 바라보며 기하에서 배운 재형을 연상하였다. 공포, 비애, 분노, 모든 감정이 몽롱한 광필의 머리를 채웠다. 일시라도 있는 것이 불안하였다. 생각나는 대로 하면 밖으로 뛰어나가 이 밤을 지내는 것이 시원할 듯하였다. 고대 광실에 살림하는 이가 일조의 오막살이로 들어가서 그 비좁은 생각이며 구슬픈 생각이 어떠한 것을 비로소 알 듯이 하였다. 기름 같은 땀이 점점 전신에 흘러서 무어라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생각을 나게 하였다. 음침하기가 굴 같은 방이라 모기떼들은 앵앵거리며 3분심 램프불 앞으로 날아다닌다. 광필은 솥속에서 찜질당하는 생각을 하며 자리를 펴고 누웠다. 잠이 들어서 이 괴로움을 잊을까 한 것이 여러 슬픈 생각과 번뇌가 그의 눈을 갈수록 초롱처럼 밝게 하였다. 또는 여러 해인지 여러 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든 줄였던 빈대들은 사정없이 괴로운 광필의 몸을 꼬집는다. 모기들도 빈대와 지지 않을 만큼 손발이며 얼굴을 침질한다. 바늘 끝까지 날카로워가는 광필의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껐던 정불을 다시 켜고 일어나 앉아서 모든 것을 생각하였다. 내일이라도 이런 곤경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음을 생각하며 더욱 가슴이 갑갑함을 느꼈다. 광필에게는 여름밤이 짧은 것이 다행이었다. 하룻밤을 거의 뜬 눈으로 새다시피 하였지만은 그래도 피곤한 몸에는 잠의 구름이 잠깐 덮였었다. 광필이가 잠깐 졸다시피 잠들었던 눈을 뜰 때에는 벌써 밤이 밝아서 그을린 비다지가 밝은 빛을 받아서 모든 물건이 분명히 보였다. 사방 벽구석에 불긋하게 배부른 모기들을 붙어있는 침구를 치우면서 보았었다. 저 암자색의 불룩한 배에는 자기 피가 들어있거니 생각을 하니까 광필은 가증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그래서 광필은 가만 다니며 손가락으로 누르고 나는 놈은 두 손바닥으로 쳤다. 암자색에 자기를 빨아먹은 모기 한 마리 두 마리 죽어가는 것을 무슨 복수나 한 것처럼 광필은 시원하게 생각하였다. 그 서늘이 물든 손가락과 손바닥을 들여다볼 때에 알 수 없이 불쾌도 느꼈다.
그리고 자기가 일로부터 아직 많이 남아있는 여름날을 이런 방에서 어떻게 지낼까를 다시 근심하였다. 광필은 방문을 열고 구부리며 나왔다. 밝기는 밝았지만 비가 곧 쏟아질 듯한 하늘에는 구름대가 남에서 북으로 그의 머리에 닿을 듯이 나직하게 날아간다. 구름대가 지나간 틈으로 보이는 하늘빛은 남색이 더욱 농후하였다. 그는 전벽방에서 훨씬 보이는 밖으로 나오매 책농에서 벗어나온 김생의 생각과 같은 상쾌한 것을 잠깐 느꼈다. 김소사는 몸체 마루에서 나오는 광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이제는 좀 견뎌보라는 것처럼 말한다. 잘 잤소? 뭐 물 것이나 없습니까? 광필은 문득 불쾌하였다. 마님 덕분에 잘 잤소이다 하고 싶었지만은 아무 말도 아니하고 세숫대야를 집으며 우물로 나아갔었다. 우물로 나가며 뒤를 흘끗 한번 돌아볼 때에 대청에서 불안한 얼굴로 자기를 바라보는 주인의 딸 옥정이가 서 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자기 등을 쏘거니 생각할 때에 부끄러워서 곧 안 보이는 대로 달려가고 싶었다. 저런 소녀 앞에서 모욕과 다름없는 대접을 받아서 그런 동정의 눈이 온다는 것은 비교적 무엇보다도 광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 광필은 세수를 마치고 들어올 때도 그 동정의 눈에 또 마주쳤다. 김소사는 60이 돼가는 늙은이였다. 그러나 처음 보는 이는 누구든지 50 내외라 한다. 그렇게 젊어 보였던 것이다. 아들은 없고 딸만 둘을 두었었다. 큰딸은 어느 귀족의 양첩으로 주었고 작은 딸은 지금 에스 여학교에 다녔다. 학생과 다른 시골 손님을 치러 자기 살림을 보조해 가고 또는 내외 술집처럼 술도 팔았다. 그래서 의식에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지냈던 것이다. 밥장수나 술장수 할 것 없다고 그의 큰딸은 말리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좋아서 하는 터였다. 김소사는 천주교 신자였다. 그래서 그의 방에는 현관을 쓴 이마와 못이 박혔던 손바닥에서 임리한 선혈이 떨어지는 성상을 걸어놓고 조석으로 그 성상 앞에서 염주를 세며 손가락으로 가슴에 십자를 그으며 기도를 드렸었다. 주일이 되면 집안 식구 가운데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인력거를 타고 종현 천주교당으로 달려갔었다. 풍우나 한설을 가리는 일은 물론 없었다. 그러나 광필에게는 김소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또 어디서 그런 신심이 생겼는지가 한 의문이었다. 김소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술을 잘 먹고 그 술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었다. 여인이지만은 교제 수단이 있어서 그 집에는 단골 술꾼이 늘 끊이지 않았다.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면 그 집 대청에 여러 술자리가 벌이게 되었다. 그 술꾼들은 다 점잖아 보였고 그렇게 젊은이는 없었다. 김소사의 연령과 비슷하게 보였었다. 김소사는 그 술꾼들과 한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일은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술이 앵간히 취하면 주름 잡힌 얼굴에 발그스름한 빛을 띄어가지고 사람에게 친합하려는 것처럼 평일보다도 잔말을 더 많이 하였다. 그래서 그 청춘의 모든 것이 나타나 보였다. 술을 취해가지고도 기도는 꼭 잘했었다. 광필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웃음을 금치 못했다. 저 늙은이가 성당에는 무엇을 하러 다니노? 광사 들린 노파다. 하며 경멸하는 말이 나오려 하였다. 어떤 때 광필은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서양사에서 들은 그대로 옮겼다. 김소사는 노기를 띠고 그것은 수도승과 수녀가 붙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서 펼쳐놓은 그런 교라우. 두 말도 없이 반박 매도를 연해가며 신교를 마치 종교의 사생자나 서자처럼 여기는 터였다. 이런 때 광필은
네가 술을 먹어가며 무자비한 행동을 혼자 해가며 그렇게 믿는 종교가 그럼 정통이냐? 이 종교나 신을 더럽히는 요녀라고 구역나는 대로 하면 곧 부르짖었을 것이다. 하지만 광필은 또 묵묵히 들었고 다만 조롱과 모욕의 웃음빛이 입가에 나타날 뿐이었다. 그리고 늙은이가 분을 바르고 이성과 술을 먹고 하인들에게는 악독한 욕설을 퍼붓고도 성상 앞에 앉아서 태연히 기도만 올리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종교냐? 하고 반문하고 싶었지만 헤이, 저 사람이 뭘 알겠어? 하고 그만두었던 일도 종종 있었다. 김소사는 술이 취하면 내가 밥장수나 술을 아니한다고 밥을 굶겠소, 옷을 헐벗겠소. 그렇지만 내가 나의 손으로 먹고 입어야 떳떳하지. 자기가 아주 넉넉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말하는 일도 있었다. 남자가 취한 것은 물론 많이 보았지만은 여자가 주정하는 것은 그 집에 있으면서 김소사를 보는 것이 처음이므로 일시에는 흥미를 가지고 주정 말대답을 해왔었다. 그러세요? 이렇게 밥 장사나 술 장사할 것 없이 큰 따님한테로 가시죠. 광필은 충동시키는 어조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다. 김소사는 자기의 큰딸을 두어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도 그만두고 오라고 하지오마는 그러나 옥정이도 있는데 이 옥정은 광필에게는 한 의문이었다. 이러한 김소사에게서 저런 옥정이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의심이었다. 수년간 있으면서도 크게 말하는 것도 듣지 못했고 다른 손님방에 한번 출입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거린, 즉 거지가 오면 자기 어머니 모르게 가만히 돈이나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덜어 보았었다. 광필은 참으로 경이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던 터였다. 광필은 김소사가 말할 때 자기가 먼저 옥정이 얘기를 끄집어낼 용기는 없었지만은 말 끝에 옥정의 말이 나오고 보면 반드시 그 문제로 길게 말하였다. 그럼 작은 따님과 함께 큰 따님한테로 가시면 되겠네요. 광필은 옥정이가 반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러면 김소사는 옥정이가 어쩐 일인지 죽어도 언니네 집에는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대로 지내고 있는 것이죠. 하며 작은 딸을 자랑하다시피 말하였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늙은이는 알 수 없지요마는 학교에서는 항상 우등이라고 합디다. 나는 모르지요. 참으로 우등인가 무엇인가 하고 빙글빙글 웃는 일도 있었다. 광필은 옥정의 동정의 시선을 등에 지고 다시 그 굴 같은 방으로 기어 들어왔다. 온 집안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여 못나니 밥값도 못 낸 자, 쫓겨난 사람이라고 조롱을 보내지만은 오직 옥정 한 사람만은 나는 당신을 멸시치 않습니다. 지금 그런 자극이 당신의 모든 것을 크게 하고 잘하게 합니다. 라며 귀에 속살거리는 듯하였다. 광필에게는 옥정의 어제나 오늘의 모든 표정이 모두 미안한 것이라고 직각되었다. 옥정의 모든 것에 동정을 가지고 있는 광필은 옥정도 가련한 소녀라 하였다. 탐욕스러운 김소사가 그의 큰딸처럼 어떤 희생을 만들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광필이가 옥정에 대한 동정과 불안이었다. 아무리 이토 중에서 생장한 연꽃일지라도 꺾는 그 사람이 그 연꽃과 같은 결백한 사람일지 이토와 같은 더러운 사람일지 누가 장래를 말할까 하매 광필은 항상 가엾은 소녀라 하는 것도 당연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옥정은 소녀, 자기는 소년이라고 의식할 때마다 정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 그의 가슴을 눌렀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지금 하숙료를 내지 못해서 방을 쫓겨나온 것도 잊어버리고 그것만 흠씬 생각하는 터였지만 현실에 돌아올 때는 비애를 느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학업을 어떻게 계속할까 하는 대로 달려왔다. 광필은 곧 자기 사촌에게 지금의 곤경을 비교적 소상하게 편지로 보냈다. 그는 붓을 들고도 자기의 모렴치한 것과 약한 것을 몇 번이나 생각하였다. 자기의 궁상을 일일이 들어서 구걸하지 않으면 아니 될까 생각할 때에 슬픔과 부끄러움 뿐이었다. 학비를 보내려거든 보내고 말려거든 말라고 좀 엄격하고 강경한 문구를 쓰려고 하였지만 그래도 미련과 약점이 자기에게 있으므로 결국은 부드러운 문구만을 늘어놓고 말았다. 광필은 결심한 듯이 붓을 던지고 생각하였다. 고학, 노동, 성공, 여러 가지 연상이 어지러운 실마리와 같이 머릿속에서 헝클어진다. 매약 행상, 신문 배달, 인력거, 모든 고학생이 하는 일을 생각하였다. 아, 약봉지를 손에 들고 여관이나 노상에서 모자를 벗어 꾸벅거리면서 이 약 한 봉지만 팔아주십시오. 해볼까 할 때에 광필은 얼굴이 호듯하였다. 매약, 즉 약 파는 행상하는 고학생, 그 사절을 두고 입는 무명 두루마기, 등만 남아있는 양말, 뒤축 찌그러진 경제화, 그 영양 부족한 얼굴빛, 그이가 여관에 들어오면 여러 손님들이 그 고학생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 고학생이 들어오면 그 추비한 태도를 보는 학생이나 손님들은 저것 또 오는구만. 얼굴을 찌푸리며 못 본 채하고 슬슬 피하던 것이 생각난다. 그 고학생은 이 사람 저 사람의 얼굴빛을 살피며 자기는 고학생이란 표를 내보이며 학비에 보태 쓰겠으니 약을 좀 팔아달라고 하면 그 손님들은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약을 많이 가졌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 그 고학생은 미안합니다 하며 모자를 벗어 이해하고 추비한 태도로 기운 없이 나가던 것이 눈앞에 분명히 나타난다. 이런 광경을 볼 때 저렇게 창피한 것을 당하며 공부할 것이 무엇있나? 이 사람이 학교만 졸업을 해야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에서 요 녀석 너는 사촌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돈 있는 너희들만 이 세상에 항상 잘 살게 부르짖어 들렸다. 이런 모든 기억이 근일의 광필을 괴롭게 하던 중에 오늘에 와서는 더욱 괴롭게 하였다. 광필은 자기는 매약 행상은 참으로 할 수 없다 생각했다. 그의 자존심이 차마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였다. 공부를 그만둘지언정 그와 같은 하대와 능욕은 차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한편 귀에서는 요 녀석 너만 귀동자냐? 우리들도 다 우리 집에서는 귀한 사람이야. 그래도 사촌이니 친척이니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지. 라는 말이 들린다. 그리고 네가 우선은 외상밥이라도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자존이니 염치내야지. 밥을 몇 끼쯤 굶어 보아라. 너의 눈에 무엇이 배나. 하는 질타하는 소리가 그 귀에 울려 들리는 듯하다. 또 그러면 무엇을 해? 노동? 귀향? 광필은 자기의 힘없는 팔과 다리를 만져보았다. 이 팔다리로 신문을 배달해? 인력거를 끌어? 낮에는 공부, 밤에는 노동, 그래서 졸업. 졸업하면 무엇을? 이 약한 본질로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다 생각하였다. 노동을 시작한 지 며칠 뒤에 영양불량과 심신 피로로 병상에 드러누워 이런 생각이 머리에 돌 때에 일종의 공포가 광필의 단단한 결심을 약하게 하는 것 같았다. 아, 그럼 어떡하나? 집으로 편지나 해보고 그저 돼가는 대로 하지. 걱정하면 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역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였다. 광필은 자기 의지가 박약한 것을 한하였다. 그리고 그가 부모에게 동철 같은 강장한 신체를 받지 못한 것을 한하였다. 강건한 신체를 주지 못하였거든 좀 더 굳센 의지를 주지 못했소. 둘 다 못되었거든 풍부한 유산이라도 주지 않았노. 생각하였다. 하지만 또 한편 귀에는 이놈, 너의 그런 생각이 다 몹쓸 생각이다. 뭘 안 주었니? 그런 것을 말할 때도 정직하게 말해라. 제일 첫 번째 풍부한 재산을 왜 안 주었니? 양심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말해. 라고 또 꾸짖는다. 광필은 또 몸이 오싹하고 눈에 눈물이 빙글 돌았다. 최초의 결심을 스스로 녹이고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결국에는 다시 사람에게 구걸하고 자심을 속이고 그러고도 무슨 희망을 두고 구걸하는 편지를 쓰게 된 자기의 의지 박약한 것만을 주저하고 싶었다. 광필은 하룻밤을 뜬 눈으로 새우다시피 하고 또 반일은 공상과 우수로 보내었다. 머리는 천근이나 되는 것처럼 무겁고도 아프다. 선하품은 자주 나오면서도 누우면 눈이 감기지 않고 여러 가지 사려에만 마음이 달려간다. 오래 들어 누워서 공상하는 중에 잠이 들었다가 문득 눈을 뜰 때는 창밖에 소낙비 소리가 들리고 그의 몸에는 비지땀이 이슬처럼 맺혔다. 그는 방문을 더 열고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어느덧 비가 그치고 개엔 푸른 하늘이 이곳저곳에 나타나며 솜을 10개 편 듯한 조각구름은 아침처럼 남에서 살같이 북으로 닿고 있었다. 서늘한 맛이 사면에 나타난다. 광필의 머리가 조금 가볍고 정신이 쇠락함을 깨달았다. 그러나 곧 모든 걱정의 구름이 다시 엄습해 왔다. 해가 지도록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황혼의 빛이 물결 밀듯이 광필의 방에 먼저 찾아왔었다. 밤빛이 핍박하여 올수록 광필은 전날 밤의 지난 괴로움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무슨 형벌을 당할 시간이 가까워오는 듯한 두려움과 걱정스러운 것이 밤 기운과 함께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다. 광필은 저녁밥을 먹은 뒤에 홀로 여관을 나왔다. 하도 갑갑해서 여러 가지 번뇌를 잊어버릴까 나오기는 나왔지만 물론 어디로 가려는 방향도 정치 않았다. 그는 걸어가는 발에 몸을 맡겨 아래만 굽어보며 어디로 갈까 궁리하며 한참을 걸었다. 비가 개은 맑은 하늘에는 불가루를 헤친 것처럼 별만 반짝거렸다. 그는 한양공원으로 향하였다. 시은행 앞 광장을 바쁜 걸음으로 건너서 공원 들어가는 좁은 길로 향하였다. 가정, 즉 가로등은 습기에 젖어서 흐릿흐릿하게 깜빡거린다. 종일 더위에 시달린 사람들은 큰 길이나 좁은 길에 가득하였다. 좌우편 상점에서는 푸르고 흰 광선을 길 가운데로 한없이 토하고 있다. 그 빛 가운데는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공원 입구에 이르렀다. 공원의 조등은 소나무 사이로 반짝거려 보이고 검은 윤곽만 보이는 남산 덩어리에서는 적막한 빛이 소나무 사이로 흘러내리는 듯하다. 뱀처럼 이리저리 굽은 길을 가쁜 숨을 쉬어가며 올라갔다. 힘을 그리하게 보이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또는 많은 사람의 떼가 여기저기 움직였다. 그는 공원 넓은 곳에 올라와서 한양 모든 시를 부감하는 동북편 벤치에 피로한 몸을 던졌다. 만이나 천으로 셀 수 없이 흩어져 있는 전시의 정뿔은 모두 무엇을 생각하는 것처럼 또는 무엇을 기다리는 것처럼 깜빡깜빡한다. 어둠에 잠긴 광필의 마음도 무슨 암시나 받은 것처럼 상쾌한 것도 같고 침울한 것도 같았다. 거무스름한 부각의 허리에는 힘을 그리한 저녁 안개가 둘러있고 그 밑 경복궁 일대에는 바라볼수록 저교와 침묵이
물구비칠 따름이었다. 밤의 한양은 속살거리는 듯하고 침묵한 듯도 했다. 레일 위를 달리는 전차의 소리도 가끔씩 고요함을 깨닫게 했다. 광필은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점점 높아지는 감상의 기분을 금할 수 없이 느꼈다. 광명과 암흑이 섞여서 보이는 한양을 손바닥에 굽어보다시피 하는 동안에 광필은 어떤 초연한 생각을 했다. 사람들이 저런 데서 오물오물 사는구만. 십수만의 생명이 모두 살려고 애를 바득바득 쓰는 것이 참으로 가련해. 생각하며 광필은 다시 벤치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 광장으로 두루두루 걸었다. 다정스럽게 속살거리며 천천히 거니는 외국인의 남녀 무리, 굵은 몸뚱이를 힘없이 끌고 다니는 사람, 또는 학생들의 떼가 그 광장에 흩어져 있다. 광필은 다시 나무로 발을 옮겨 어두운 빛과 안개 잠겨 있는 광야를 바라보았다. 다만 무한한 침묵과 적요를 포용한 듯 하였을 뿐이었다. 다시 벤치를 찾아서 앉았다. 그의 머리에는 식가, 즉 밥값, 빈대, 모기, 옥정, 김소사, 이 모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움직였다. 누구든지 위대한 사람은 이런 곤란을 겪어야 한다. 그리고 슬프고 고독한 데서 참으로 광명을 볼 수가 있다. 하고 귀에 울려올 때에 그는 뭐 그런 것은 다 많이 먹은 사람이 흔히 하는 소리. 나는 참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요. 하고 대답하였다. 이런 생각에서 저런 생각으로, 걱정에서 희망으로, 또 희망으로 이렇게 중복하는 동안에 공원에는 사람 그림자가 점점 드물어졌다. 그러나 광필은 내려갈 생각도 안 했다. 모기와 빈대가 끓는 굴 같은 방, 그것을 생각할수록 내려가고 싶지 않았다. 밤은 일각일각 깊어갔다. 사람의 발자취가 드물어갈수록 한편으로는 불안과 고독을 느꼈다. 밤이슬은 광필의 몸과 벤치를 축축하게 적신다. 그는 몸의 피로를 더욱 느껴서 벤치 위에 누웠다. 새까만 날에서 반짝하는 불가루 같은 별들은 광필을 향하여 비오는 듯이 무수히 떨어지는 듯하다. 무수한 깜빡거리는 별들을 비춰보는 광필의 눈은 벤치 위에서 깜빡하였다. 이슬 젖은 몸에는 찬 기운이 각각으로 배어들었다. 몸은 더욱 무거워진다. 사람의 자취가 끊기고 시가의 밝은 빛도 점점 희미해질 때 광필은 무거운 다리를 끌고 여관으로 향했다. 가로에도 행인이 드물었다. 불안과 비애를 품고 고요한 밤길을 걸으면서 광필은 생각하였다. 그와 같이 아름답고 공원의 자연에 안겨서 창공의 별들이 찬란한 그 이불을 덮고 잠자지 못하고 조그만 움이라도 제각기 만들고 거기서 오물오물 살아야만 하게 되었노. 그런 인생은 그래도 큰 소리라도 치지. 그러자 그의 귀에는 또 큰 부르짖음이 들렸다. 그 생각이 너의 장래를 정할 것이다. 그것을 진실하게 생각해라. 그곳에 너의 모든 사명이 있다. 너의 인생을 바라보는 거울이다. 거기에서 생명의 시가 나올 것이다. 광필은 역시 무거운 듯이 가던 길을 다시 밟으며 그 굴 같은 방으로 돌아왔다. 광필은 한여름 동안을 더운 날이면 한양공원 벤치 위에서 반밤을 흔히 보냈다. 밥값도 안 내고 밥만 먹는다. 사람들이 염치가 없지. 이런 김소사의 구느름 소리가 자주 들렸다. 고향에서는 한여름이 거의 다 가도록 아무 소식도 없었다. 광필은 이대로 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은 일이라 하였다. 믿을 수 없는 사촌의 도움을 바라는 것은 남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했다. 좌우간 공부를 계속한다든지 그만두고
고향에 가서 괭이 자루를 붙잡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학이라도 한다든지 작정하려 하였었다. 집에서 오는 소식과 지금까지 내려온 타성이 그대로 김소사 행랑방에서 눈칫밥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공부를 중도에 폐지하고 그대로 자기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참으로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광필은 자기가 자신의 전도를 개척지 않고 누구를 의뢰하는 것부터가 그른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은 목전에 여하이 하자는 방략도 없었다. 분투, 분투 하고 연에 부르짖지만은 방 안에 앉아 있는 분투는 그로 하여금 더욱 실망에 떨어지게 할 따름이었다. 광필은 벌써 가을 개학이 임박했는데 하고 걱정을 했지만 다시 이와 같은 형편으로는 계속할 수 없으므로 용기를 내서 모든 일을 작정하였다. 그는 고학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고생을 하고 노동을 하려면 손바닥만한 경성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넓고 문화가 열리고 최고의 학부가 많이 있고 자기와 같은 운명에 지배받는 사람이 많다는 동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주먹을 쥐었다. 운명에 맡겨서 무엇이든지 돼가는 대로 하자. 100번 거꾸러지고 10,000번 자빠질지라도 노력 분투밖에는 없다. 하고 또다시 주먹을 쥐었다. 경성을 떠나려는 것이 목하의 광필에게는 장래 방책이었다. 그래서 광필은 수일 전에 동경에서 고학을 하다가 온 Y를 찾으려고 학생복이 떨어진 곳을 약간 기워 입고 여관을 나왔다. 의외의 낮 출입에 주인 김소사는 놀라며 이게 오늘은 웬일입니까? 묻는다. 광필은 네, 좀 다녀올 때가 있어서요. 하였다. 한참 무르녹은 더위는 지나가고 거리거리의 빙수집의 채새끼도 그렇게 세월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얼굴과 손등에 비치는 햇빛은 따갑기는 따갑지만 이슬이 젖은 잎사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 맑고 서늘한 맛이 있다. 광필은 육조 앞을 지날 때는 모래에 반사되는 광선에 눈이 부셔서 몇 번이나 정신이 혼미하였다. 월요를 들어앉아 있는 동안에 몸이 어떻게 피로한 것을 스스로 슬퍼하였다. 박공 아니시오? 언제 올라오셨소? 불의의 신방에 놀란 듯하다. 그리고 유심히 광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광필은 Y가 놀라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네, 여름 동안에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번도 못 배웠을까요? 학교에 운동도 한 번 안 나오셨던 모양이군요. Y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기를 권함에 따라 광필은 따라 들어갔다. Y는 광필이 다니는 학교의 선배였다. 성질이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다. 모든 것을 희롱반 진칠반으로 해악과 기담을 일삼아 친구 간에 그렇게 미움이나 지목받던 사람은 아니었다. 누구든지 호인이라고 하였다. 광필이는 자기 장래 중대한 일을 상의하려면서 이런 Y를 찾을 필요가 없겠지만은 고학했던 경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다. 광필은 Y에게 동경 고학생 형편을 물었다. Y는 벌써 눈치를 챈 것처럼 빙글빙글 웃으면서 모든 경험과 형편을 말해준다. Y의 말은 이러하였다. 동경에 가서 고학하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고학하려 한다 해도 처음 수삼 개월 지낼 학비는 될 수 있으면 준비가 있어야 한다. 신문 배달, 공장 노동, 그 밖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은 너무 과도한 노동을 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으므로 자연히 과도한 일을 하게 되고 그런 노동에 몸을 쓰고 또 야간에 공부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인삼이나 엿장수를 한다 하지만은 다수한 고학생이 다 그것만 하다가는 서로 밥을 얻어먹지 못하게 된다. 지금 인삼이나 엿장수도
일본 사람에게 모두 신용을 잃어서 잘 팔리지 않는다. 혹 어쩌다 운수가 좋아서 회사원이나 또는 월급쟁이가 돼서 공부하는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은 극히 소수다. 이런 것을 일일이 말해 주었다. 광필은 자기가 혼자 생각하던 때보다도 고학이란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알았다. Y의 말을 반만 믿는다 하더라도 고학이 용이치 않은 것은 사실인 듯 생각하였다. 어쨌든 일본에 가서 고학이라도 하려면 일본어를 몰라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서 밥만 얻어먹으려면 어디서든지 못 먹겠소만은 밥 얻어먹고 또 영원한 장래를 연해서 공부까지 잘할 수가 과연 어려운 일이지요. Y는 이 말을 여러 번 되짚어 말하였다. 광필은 Y의 집을 나왔다. 집에 돌아오면서 또 생각하였다. 그런 말을 안 듣고 그대로 따라 들어갔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껏 다수한 고학생 생활이 동경에 있다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지낼까? 모든 것은 용기를 내어 결단하리라 하고 동경에 가기로 마음에 단단히 결정을 하고 집에 왔었다. 이러한 뒤에는 광필에게는 장래에 대한 불안과 또는 좋은 결과를 꿈꾸는 동경은 있을지언정 우려와 번뇌는 확실히 적어진 것을 느꼈다. 광필은 이것만으로도 구함을 받은 것처럼 생각했다. 그리고 신경은 더욱 흥분해졌었다. 그의 가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동경의 고학생 생활이 그 가슴의 전부였다. 서편 하늘이 천색으로 물들 때에 그는 나뭇가지에서 숨어 나오는 매미 소리를 듣고 또다시 주먹을 쥐고 나는 간다 동경으로 하고 부르짖었다. 광필은 모든 것이 정리되는 대로 하루라도 속히 서울을 떠나려 했지만 동경에 갈 여비는 고사하고 자기 시골에 갈 여비도 구할 길이 없었다. 모든 것이 그림의 떡에 지나지 못하였다. 여러 가지로 우선 집에 돌아갈 여비라도 구처할 방략을 생각했지만 아무 도리가 없었다. 9월 개학의 날이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을 때 남대문역에서 떠나는 동경 유학생 S를 작별하러 갔었다. 지금까지 자기 선배인 S의 금전이나 물질에 대한 관계는 한 번도 없었지만은 오늘 광필은 절박한 형편이 시골까지의 여비로 S에게 사정말을 하고 좀 꾸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 그런 물질로 세고 풀려지는 말을 S에게 하게 됨을 부끄러워하였다. 그리고 S는 그렇게 넉넉지 못한 것을 광필은 잘 알았기 때문에 부득이 거절할 때에 S와 자기 얼굴빛이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주저치 않을 수가 없었다. 광필이가 정거장에 당도할 때는 차가 떠나기 반 시간 전이었다. 시간이 넉넉해서 대합실에서 잠깐 쉬었다. 하지만 S가 아직 보이지 않아서 광필은 정거장 안으로 눈을 두루주어서 S를 찾았다. 개찰구 가까이 맺고 모자를 쓴 동경 학생인 듯한 4, 5인이 뭐라고 짓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앞으로 두루두루 거닐며 무슨 생각에 깊은 S도 보였다. 광필은 바쁜 걸음으로 가서 S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S는 놀란 듯이 언제와 같이 웃는 얼굴로 흘겨 돌아보며 오, 박공이시오? 그런데 웬일이요? 한다. 네,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박공은 내년이 졸업이시죠? 졸업하시거든 건너오시구려. 이와 같이 두어 마디 회화하는 동안에도 고향 가는데 노비, 즉 여비를 꿀 것이 광필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가뿐해 보이는 여행구를 앞에 늘어놓고 뭐라고 일본어 섞은 말로 중얼대고 있는 유학생들에게로 광필의 시선은 늘 갔었다. 출발 시간이 점점 가까워진다. 시간이 갈수록 어떤 기회를 떨쳐버리는 듯한 두려움이 났었다.
광필은 오던 길에 말해볼까 한 자기 형편과 방침을 말하려 하면서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몇 번이나 주저하다가 언제 만나보게 될는지 알 수 없다 라고 전제를 삼아 자기 형편과 또는 동경에 가서 고학이라도 할 것을 얼굴을 붉혀가며 말하였다. 그리고 집에 가야 할 터인데 여비가 없으니까 5원만 구워주면 집에 가서 곧 붙이겠다 말한 뒤에 광필은 머리가 절로 수그러졌다. 에스는 참으로 딱한 일이 생겼다는 것처럼 발끝으로 땅을 그으며 잠깐 아무 말도 없다가 박공이 어련히 생각하실 리가 없지만은 이 고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이 졸업이 아닌가요? 더 잘 생각해 보세요. 본국에서 중학도 못 마치고 오면 입학에도 더욱 곤란합니다. 주저주저 말한다. 광필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서 있다. 그런 형편이면 좀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리요. 뭐 댁에 가실 노비야 어떻게든지 할 것인데. 근데 지금 저에게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K에게 부탁을 하리다. 하고 S는 K를 보러 간다. 광필은 미리 생각했던 사실이 그대로 실현된 것처럼 다시 S를 쳐다보기에도 얼굴이 화끈화끈하였다. K와 S가 함께 광필에게로 왔었다. 광필은 왜 이런 말을 하였나 하고 후회하였다. K는 S의 부탁대로 박공, 석양에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하고 다른 곳으로 곧 갔다. 박공, 이 약한 몸에 어떻게 구학을 하세요? 집에 가서 잘 의논을 해보시구려. 그리고 내년에 졸업을 하고 오세요. S는 Y가 말한 말과 같은 말을 간단히 한다. 더 잘 생각해 보시오 하는 말이 귀에 울려온다. 여러 달 동안 고생하는 중에서 결정한 것을 S가 이런 지하에 불가라고 하는 데에 조금 불만을 품었다. 자기 생각이 등하에 권위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문득 불쾌하였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동안에 출발 시간이 되었다. 개찰구 앞에 벌린 행렬은 하나 둘씩 보각으로 향하여 몰려 들어갔다. 광필도 행렬 속에 쌓여 들어갔다. 광필은 S를 보내고 오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에 가득하였다. S를 보내러 온 여러 벗들에 아주 작별을 아끼는 듯이 악수하고 건강을 비는 것이며 서서히 움직이는 차창으로 내다보며 꾸벅거리는 얼굴에 어떤 승리자인 듯한 빛이 감출 수 없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눈에 수건을 대던 두 여학생이며 이 모든 것들이 광필에게 감성의 기분을 일으키게 하였다. 역경에 있을 때는 모든 일이 하나라도 여의치 못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신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믿어오던 자기보다는 경험도 많고 또 선배인 S의 말에는 얼마만큼 용기가 저상되는 듯하였다. 좀 더 생각해 볼까 하는 마음도 생겼다. 그러나 한번 결정한 것을 그만한 말에 그만둘 수 있나? 기어이 간다 하였다. 또 걱정되는 것은 김소사의 밥값이다. 간 뒤에라도 밥값 떼어 먹고 도망했다는 말은 차마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한 광필은 정거장에서 들어오자마자 김소사에게로 갔다. 몇 번이나 주저하다가 저 주인마님, 내가 시골에 내려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 밥값도 못 내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주선을 해서 꼭 붙여드릴게요. 말하였다. 김소사는 무슨 볼모 잡은 물품을 그저 안 내놓으려 하는 듯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몇 달이나 거저 있다가 집에 가서 붙인다니 말이 됩니까? 사람은 뒤 보러 갈 때와 뒤본 뒤가 다르다오. 지금 있으면서도 아니 되는데 집에 내려가 보시오. 부지하세월이지요. 하며 성을 버럭낸다. 광필은 할 말이 없었다.
이걸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밖에서 옥정이가 들어왔다. 광필은 더욱 얼굴이 붉어졌다. 그 뒤에는 다시 말을 얻지 못하고 우두커니 마루에 걸터 앉았다. 옥정은 자기 어머니와 광필의 이야기가 자기로 말미암아 중단된 것을 미안히 여기는 것처럼 가벼이 머리를 수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옥정의 귀가 창 밑에 기울이고 있는 듯하여 광필은 다시 말을 내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 굴 같은 방으로 돌아왔다. 몸이 더욱 무겁고 머리가 아픔을 깨달았다. 그는 자려고 누웠다. 몸이 떨려서 여름 동안 넣어두었던 이불을 내어 덮었다. 다음 날 봉서 한 장과 엽서 한 장이 왔다. 봉서는 자기 사촌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동안에 집안이 수리증으로 지냈다는 것과 9월 중에는 상경할 터이니 모든 것은 그때 말하자는 것이다. 엽서는 S가 차중에서 보낸 것이었다. 자세한 말은 시간이 없어서 듣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 하였고 한편에는 얼마 남지 아니한 학업도 마치지 못할 것이 무엇보다 유감인 것과 또 지금까지의 고학한다는 여러분의 전감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롱하듯이 형은 치미하시고 지모가 있으니까 나의 간섭이나 충고 같은 말을 웃으실 줄로 아나이다. 아우 전도도 많이 인도해 주십시오. 끝에 몇 줄은 S 인류의 풍자라고 문득 불쾌하였다. 광필의 머리는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아팠다. 몸을 일으키기에도 눈이 빙빙 내둘려서 현운을 느꼈다. 그는 누워서 다시 생각하였다. S의 전감이란 데에는 적이 걱정이 되었다. 졸업, 사촌이 미구의 상경, 동경의 고생, 질병 이런 것이 머리의 전부였다. 그래도 광필은 좀 더 기다릴까 했던 것이 나는 간다 동경으로 하고 결심을 굳게 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이익상 작가의 단편소설 어린이의 헤어였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이 작품과 관련해서 최만식 작가의 모색 그리고 명일 함께 비교해서 들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아울러서 동경 유학생의 생활을 그린 염상섭 작가의 숙박기 그리고 김동인 작가의 김현실전도 함께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작품 모두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요. 채널에서 검색 가능하시고요. 혹시 검색이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 좀 더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생 목록에 들어오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두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아직도 듣지 못하신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